전국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우편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집회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회원들의 고된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왕복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뚫렸는데 완공 한 달이 지나도록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민원25에서 알아봤습니다. 민선 7기 양양군의 지난 1년을 분석해봤습니다. 새로운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수건 사업은 성과를 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10일 장마장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 전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일과 11일에 도 전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10일 새벽 3시쯤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3시쯤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10일 밤에서 11일 사이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일부터 11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동 지역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고 영서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이동이 느려져서 비가 더 오래 내릴 수 있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도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완공 한 달이 지나도록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민원25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이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도로는 예산 5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 양방향이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개통 또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곳 접속도로에서 나와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끊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와 경찰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구조상 해당 구간에는 신호등 설치가 어렵고 시속 60km의 설계 속도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접속도로와 인접한 도로 반대편에는 중앙선이 잘려있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쓰고 있던 도로를 지금 이쪽에 있는 행우동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집을 들어가기 위한 도로를 중앙선 결선을 해줬지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앞에 있는 도로 앞에 보시면 중앙선 결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고 저희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접속도로에서 해당 도로로 진입하려면 한계 차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각보다 더 굽은 도로다 보니 큰 차들은 거의 중앙선까지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도로의 접속도로는 실지 설계 당시 일방 통행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명회 당시 원주시의 실수로 양방향 통행으로 홍보하다 보니 실시 설계를 무시하고 양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접속도로 구간은 대형차의 통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저희가 차량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차량 제한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여기를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요 선이 지금 하천 경계선에 마주있다 보니까 하천 경계선 밖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거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또 도승 사항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로 개설을 두고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예고된 사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원주시가 보다 꼼꼼히 도로 계획을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을 좀 중앙선을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생각 없이 그냥 그 메인 도로 신설되는 메인 도로의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거기를 놓친 거겠죠. 5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도로 개설. 하지만 접속도로 문제로 도로 개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육군 23사단 해안부대 소속 병사가 휴가 중 서울 한강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은 지난 8일 밤 서울 원효대교에서 육군 23사단 소속 21살 A1병이 한강으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소초 상황병이었던 A1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올 당시 오후 근무조에 편성돼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해당 병사가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현재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명품 도시를 꿈꾸고 있는 양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곳이 바로 양양입니다. 여기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장기적으로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까지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건 사업은 성과를 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민선 7기 비전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이를 위한 교통망 등 SOC 시설도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2년 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한 뒤 관광객이 급증하고 해안 지역에는 관광 분야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양 죽도해변이 국내 서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기에 이어서 7기까지 와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민선 6기의 과제들은 스스로 평가해보면 70%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서핑, 이거를 산업화시키고 최고의 서핑 성지로서. 하지만 이 같은 여건 변화가 실제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플라이강원이 국제 노선을 운항하더라도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을 맞을 문화관광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논의가 재개됐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입니다. 수용태세가 안 갖춰진 거죠. 양양군에 체류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관광인데 양양에 와서 밥을 먹고 양양에 와서 체류 한번 하고 그다음에 5색 삭도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케이블카 타는 것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양양 지역 인구는 지난해 27,347명을 기록하며 1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또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투자처로서 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군. 민선 7기 양양군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성과로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 학점제가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 학교를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로 운영하며 시설과 교원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원주 한라대에서 학부모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원 행복고 고교 학점제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집회원들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은 뭘까요? 바로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인데요. 작은 오토바이로 하루 100km를 이동하지만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는 현실. 심층 리포트 장진철 기자가 집회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은.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올해 약속대로 신령 늘려야 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집배원들이 소속된 우정본부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제비입니다. 제비는 예로부터 길조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동물인데요. 매일 각 가정마다 소식을 전하는 집배원들도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들의 근무 여건이 조명받기 시작했는데요. 집배원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을 준비하는 시각인 오전 8시. 이달 정규직으로 전환돼 춘천우체국 막내 집배원이 된 이찬우 씨는 벌써 우편물 분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씨를 기다리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택배 박스 분류 작업. 춘천 우체국을 통해 하루에 배달되는 우편물과 택배는 모두 7만 톤. 분류부터 배달까지 모두 집배원 100여 명의 몫입니다. 주말에 배송된 택배가 몰리는 매주 화요일이 일주일 중 가장 바쁩니다. 여기에 매달 첫 주에 배달되는 전기세 고지서와 지자체의 소식지까지 겹치면 집배원 한 명이 하루 배달하는 물량은 50kg이 넘고 많게는 수천 곳이 넘는 가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우편물과 택배 분류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됩니다. 도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들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용해 바로 배달에 나서지만 외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들은 거리가 멀고 짐이 많다 보니 이렇게 차를 이용해 지역의 작은 우체국으로 이동합니다. 어느덧 출근한 지 3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 30분.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됩니다. 100cc짜리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쌩쌩 달리는 차량 사이로 달리던 중 첫 번째 경유지는 바로 주유소입니다. 오늘 하루 사용할 기름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역은 갈 때 가는 구역밖에 하나 없어갖고 한 번밖에 못 넣어요. 기름이 모자르긴 하죠. 배달을 하다 보면. 이 씨가 담당하는 지역은 남산면, 서천리 등 5개리,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집배원 한 명이 담당하는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 이렇게 곳곳에 우편물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편물 배달. 골목을 따라 있는 집 대문마다 내렸다 탔다를 무한 반복합니다. 중간중간 걸려오는 택배 배송 문의 전화도 빼먹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45분입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쉴 틈 없이 배달을 했는데도 여전히 보관함에는 우편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2개 권역을 더 배달해야 됩니다. 시간 안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이거 먹을 시간이 있으세요? 지금 먹을 시간이. 저도 지금 배달하다가 이렇게 음료수를 받았는데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받았는데 지금 먹을 시간이 없어. 배달 중간중간 만나는 복병도 상당합니다. 오토바이는 무거운 우편물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고 산 중턱에 있는 한 집을 위해 비포장 산길도 거침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지금 앞바퀴들 살짝씩 들리는 것 같고 지금 얘가 지금 버티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쓰러지긴 하는데 짐을 다시 빼고 또 다시 싣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제가 지금 집배원들이 다니는 이 길을 이 차를 이용해서 직접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한 3시간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지금 집배원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지만 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개와 가까운 배달을 마친 시각은 오후 6시 30분. 아직 배달할 우편물이 남았지만 오토바이 연료가 바닥을 보여 일을 마쳤습니다. 춘천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내외 일주일에 6일을 이렇게 일합니다. 막내 집배원인 이 씨는 우정직 구급 공무원입니다. 월급도 구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춘천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전국에서 9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실제로 집배원 산재율은 소방관보다 1.5배나 높습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집배원 한 명이 담당하는 면적이 전국 평균으로 돕니다. 키로수도 많이 타야 되고 그만큼 시골길은 차량들이 또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도 높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40, 50대가 되면 많이 피곤하죠. 체력적으로 이제 20, 30대 못 따라가죠. 집배원들의 근로 시간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우편 물량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택배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춘천 우체국을 통해 배달되는 택배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노사정이 공동으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우정사업본부의 상황을 감안해 적어도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원된 집배원은 200명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니까 과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합의할 때 2019년 올해 1,000명, 그리고 2020년 내년에 1,000명, 이렇게 2,000명을 정규직 집배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사용자,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이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정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은 토요일 집배 폐지와 주 5일제 근무 시행, 무엇보다 집배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열악한 근무 여건을 여론이 알아주길 바란다는 집배원들. 취재 중 만난 20년차 집배원의 소원은 건강하게 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배원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일하는지 증명해주는 말인데요. 집배원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 이들의 근무 여건이 얼마나 개선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과학수사에 의해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전국 신문방송 경력기자 27명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이 국과수에서 실제적으로 강의도 들으시고 이제 부검 견학도 하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이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개설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법의학과 법생화학, 법공학 등 감정 분야별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고 부검 참관 등을 통해 현장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도 저녁 장마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동 지역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겠고 영서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속초 18도, 원주와 강릉 19도 등이 되겠고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전날보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27도, 속초는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장마는 수요일에 시작돼 영서 지역은 목요일, 영동 지역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계속해 올라가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 장마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동해 앞바다를 중심으로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